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가 광어잖아요, 광어. 근데 이 광어가 내 키보다 더 큰 광어가 잡힙니다. 물보다 더 많습니다, 연어가. 물보다 연어가 더 더 많다. 많다. 야, 이거 믿어야겠죠. 알래스카 바로 입구 전까지 도로가 막 파여가지고 이게 막 범핑을 하는데 얼마나 운전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6월 달에 가셨네요. 예, 예. 참 볼 게 많고 가볼만 하고 꼭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귀국하신 분이신데요. 미국에 계신 동안에 자동차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니신, 미국 전역, 동부에서 서부까지, 서부에서 동부까지 횡단은 말할 것도 없고, 살고 계신 LA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의 그 종단도 2번씩이나 하셨던 분이시지요. 저도 제 차가 있는 브라질에서부터 쭉 아메리카 데리고 올라와서 미국 전역을 돈 다음에 알래스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규석 선생님을 모시고 미국 자동차 여행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규석이고요. 나이는 만 69세입니다. 미국에는 1983년 와이프하고 같이 미국을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한전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벌써 40년이나 되었네요. 이야, 오래되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계신 동안에 정말 많은 여행을 하셨는데, 자동차 여행을 하셨는데요. 그 미국에 그 여행하셨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미국을 갔다가 이제 여행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드니까 초기에는 힘드니까 정착하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셋을 낳은 다음에 막내가 3살 때부터 미국을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여름 방학 동안 애들이 많이 쉬니까 여름 방학 동안에 거의 한 달씩 거의 저희가 이제 미국을 차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캠핑카가 아니고 그냥 차, 일반 자동차에다가 그 이제 짐 다 이제 싣고 그 다음에 캠핑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짐을 내려서 텐트 치고 거기 안에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밥 해 먹고 그리고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캠핑을 다시 다 걷고 차에 다 집어넣고 다음 출발지로 떠나는 아주 좀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주로 어디를 많이 다녔냐면요. 그 내셔널 파크, LA 근처에 있는 내셔널 파크를 비롯해가지고 이쪽 서부에 있는 내셔널 파크는 아마 거의 다 돌았습니다. LA 사셨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알래스카를 두 번 왕복했는데요.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보통 자동차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내셔널 파크 좀 다니고 좀 나름 다녔다고 하셨다는 분들도 알래스카까지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미국에 사시는 많은 교포분들도 언젠간 알래스카를 차를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걸 2번씩이나 다녀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하게 40일씩,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갔다 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40일. 40일, 네. 근데, 그래도 거리가 워낙 머니까 거의 그냥 그 눈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 40일을 갔다 오는데도 눈도장 찍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아직도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알래스카 갔다 오는 것만 한 2달쯤 잡으면 여유가 있을래나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네. 네. LA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의 거리가 킬로미터로 5,300km나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LA를 출발해서 도로를 딱 그대로 페어뱅크스까지 갔을 때 거리가 그런 것이고, 가다가 시애틀에 들러서 또는 워싱턴주에 들러서 올림픽 파크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밴쿠버 옆에 있는 제스퍼나 밴프 국립공원을 들렀다가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 가서도 또 대날리 또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까지 따지면 아마
왕복 아무리 짧게 다녀도 17,000 아니면 2만 킬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40일이면 정말 바쁘게 나겠네요. 그렇죠. 진짜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참 볼 게 많고 가볼만 하고 꼭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참고로 올 연말쯤에 브라질에서 이 차를 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내년 내내 남미와 중미를 거치고 알래스카에는 내후년 2024년 가을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한번 오세요. 이 알래스카를 올라가는 이 도로가, 알래스카를 가는 도로가 이게 뭐랄까, 이 오버랜더들한테는 거의 꿈의 도로. 정말 한번 달려보고 싶은 꿈의 도로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굉장히 멀고, 인가도 중간중간 사람이 사는 곳도 좀 적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절적인, 아까 말씀하신 계절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알래스카를 갈 수 있는 시기는 겨울처럼 피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당연하죠, 그럼요. 보통 한 5월에 가서 9월 이전까지. 이 차로 갈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비행기로 갈 경우는 뭐 제한이 없는데 5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가는 게 좋다. 네, 제일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페어뱅크스가 그 위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냐 하면 위도 65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그 산타 마을이라고 로바니에미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본 게 10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는 스터드 타이어를 써라. 이 철심이 박혀 있는. 맞아요. 예. 이걸 써야 되는 게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로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봄에 가더라도 지금부터 가도 됩니다 한 거보다는 좀 더 늦게. 그래서 도로 정비 좀 어느 정도 하고, 이 도로라는 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 아스팔트도 벌어지고 포토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법이니까 좀 지나서 한 5월달은 지나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좋지 네, 않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특히, 왜냐면요. 제가 이제 그때 6월 달쯤에 거기를 갖다 식구들하고 맨 처음에 가기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알래스카 바로 입구 전까지 도로가 막 파여가지고 이게 막 범핑을 하는데 얼마나 운전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6월 달에 가셨네요. 예. 근데 그런데 캐나다 쪽은 이제 워낙 그쪽이 오지니까 별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수선을 뭐 안 해놔요. 예, 거기가. 근데 딱 알래스카를 들어가면서 미국 땅을 딱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냥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완전히 진짜 시골 버스 타고 다니다가 그 리무진 타고 쫙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포장 사갈길을 달리다가 포장도로로 쫙. 그렇죠. 그 네, 기분이 맞습니다. 나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알래스카 하이웨이가 캐나다 사람들이 돈 들여서 굳이 보수할 필요가 없는. 맞아요. 처음에 맞습니다. 알래스카 하이웨이가 만들어질 때부터 미국에서 개발한 도로니까 네. 캐나다 사람들이 돈 많이 들일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알래스카는 언제 가는 게 그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좋다고? 볼 것도 많고. 그렇죠. 예. 언제쯤이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쯤이 좋으냐면요. 실제로 제가 이제 7월 말이나,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실제로 9월 말까지가 제일 좋고, 그래서 9월. 그 대신 거기서 이제 방학을 조금 빼면은 애들이 덜 바쁘니까 그것만 조금 빼놓으시면은 아주 다니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특히 알래스카 가면요. 백야예요. 밤 2시까지 헌해가지고 그냥 실제로 그 캠핑장 안에서도 고스톱을 쳐요. 우리 누님들이. 그러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죠. 많죠. 네.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은 헌해지기 시작합니다. 7월, 8월, 9월. 그렇죠. 예. 그때쯤에 가면 또 알래스카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예. 발레스라는 곳에 가면은 연어 하역에서 새끼로 내보내는 데가 있는데 거기 다시 들어오는 그 장관은 물보다 더 많습니다. 연어가. 물보다 연어가 더 더 많다. 야, 이거 믿어야겠죠. 지금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이런 장면을 7, 8월에
또는 9월까지 9월 초까지. 9월 네. 초까지 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연어 말고 예.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오로라가 이제 그 시간에. 근데 그렇죠. 거의 오로라는 아주 7, 8월에는 좀 힘들고 9월 달 정도 돼야지 예. 오로라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7, 8월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이 가장 하지라 낮이 길 때예요. 거기는 진짜 6월 달은 다 백야입니다. 완전히.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오로라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그 전에는 가시면 아마 오로라는 아마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하반기에 오로라를 보기 좋은 때 차를 끌고 가서 차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때는 8월 말 9월 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는 시기하고 예. 일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8월 말 9월 초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연어도 덤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아까 그 봤던 그 엄청난 마리수의 그 연어를 네. 선생님 말씀대로 물보다 더 많은 연어를 볼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때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예. 것은 또 6,190m 높이의 그 데날리 내셔널 파크 그 국립공원 산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마 북미 쪽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데날리 국립공원은 실제로 그 우리나라 유명한 고상돈 씨가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다시 내려와서 두 번째로 데날리를 갖다 정복하고 내려오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산인데 그 이유가 실제로 무슨 이유냐 있냐면요. 실제로 데날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도가 69도 뭐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이 히말라야는 더 한참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높이가 높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실제로 거의 데날리는 거의 바다 쪽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의 0부터 시작하는 높이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히말라야는 포토들이 어느 정도까지 높이까지는 그렇죠. 그만큼 다 옮겨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포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가 지고 출발점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더 조금 더 아마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가 광어잖아요, 광어. 근데 이 광어가 내 키보다 더 큰 광어가 잡힙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은 낚시를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돈을 내고 낚시를 이렇게 모으는데 거의 아마 지금 1인당 한 300불 정도는 하루에 300불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 대신 라이선스, 낚시대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예. 못 잡더라도 자기들이 잡아서 고기를 갖다 이렇게 좀 주든지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연어하고 거의 광어를 많이 잡습니다. 근데 광어는 보통 뭐 우리 키 한 3분의 2 정도가 잡히고 이 키에 더 큰 2m가 넘는 광어도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커다란 거는 거의 뭐 우리 팔뚝 한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팔 길이 2배 되는 게 잡히고 조금 작은 거는 이제 팔 길이만한 것도 잡힙니다. 야, 길이가 1m가 넘는 제 키만한 광어는 맛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그런 거 한 마리 뜨면 한 일개 중대가 먹지 않을까 싶네요. 중대는 좀 너무 해봤어. 5대는 충분히 먹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게 또 거기에 좋은 게 거기 그 볼닭을 이렇게 그 회로 떠가지고 해놓으면 그 크기가 주먹만 합니다. 볼닭이라는 게 광어 볼살. 네, 맞습니다. 광어 볼살이 주먹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자기가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어떤 회사에다 딱 남기면 급냉을 시켜가지고 매달 맨날 몇 시까지 딱 도착하다 그러면 그만큼 딱 거기에 맞게끔 집에다 도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거 잡고 해도 전혀 뭐 자기가 못 먹을 염려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회조하시는 분 한 팀 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LA에서 페어뱅크스까지 또는 뭐 앵커리지까지 가는데 5,300km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시애틀이나 밴쿠버까지야 뭐 도시들이 쭉 이어져 있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이 밴쿠버를 넘어서부터 그 황량한 길로 가면 도시도 별로 없고 한데 그 중간에 뭐 숙박이나 아니면 주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유소에 기름 넣고 다음 주유소가 500km 이후에 있다라든가 이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뭐 그런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주유소가 너무 멀어서 뭐 기름을 달랑달랑 하고 다닌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웬만한 데 가면 일단은 캐나다는 사람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냥 주유소 보이면은 그냥 주유하세요. 그게 아주 편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 들이는 게 참 네, 중요하죠. 네, 그게 편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미 아르헨티나의 그 40번 국도를 달리다가 보면 맞아요. 네. 공식적으로 주유소가 이번에 넣지 않으면 500km 가기 전에 없는 맞아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기름 파는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남미를 다니는 동안에 그 제리캔 비상 연료 탱크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한 번도 쓰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그런 거 쓸 일이 없어야 좋은 거라서 쓰지는 않았는데 알래스카도 또 워낙 또 척박한 환경이라서 그런 걸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별로 없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캠핑장도 적당히 예. 캠핑장이나 캠핑장도 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모텔, 호텔도 중간중간에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캠핑장을 제가 뒤져보니까 동절기 안 하는 캠핑장들이 좀 있어서 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떨 때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 바쁠 때에는 전부 다 캠핑장이 오픈하는데 실제로 좀 방학이 끝나고 그러면 닫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아마 그 겨울 되면은 그 캠핑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닫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찾아보니까 캠핑장들 중에 5월부터 오픈하는 캠핑장들이 많이 맞아요. 있는데 네, 맞아요. 예. 그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캠핑장은 5월부터 문을 열더라도 혹시라도 4월 말에 가면 그래도 모텔은 아마 하고 있겠죠. 이 모텔들이야 뭐 네, 그럼요. 웬만해서는 네, 하고 있어요.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모텔은 괜찮습니다. 예, 안 되면 호텔이나 모텔이라도 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도 내후년에 제가 알래스카를 가게 되면 그 도중에 있는 멋진 풍광들 그리고 알래스카에 가서 볼 수 있는 오로라 그리고 알래스카의 그 광활한 대자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선생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항들이 선생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또는 미국에 가기 전에 준비를 하실 때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신 이 선생님은 미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0년을 지내셨고 자동차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또는 뭐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이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께서 아마 답변을 달아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셔서 뭐 물어보셔도 좋고 또는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아서 해주실 것이죠. 네. 제가 아는 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따로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필요한 걸 만나서 뭐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참 소탈하시게 대포 한잔 하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예, 이제 김치찌개 놓고 저하고도 이렇게 대포 한잔 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선에서 그렇게 만나서 또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서 직접 물어보시거나 또는 청에서 만나서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